땅이 좋은 거 하나 나왔는데 그거 하나 사봐라.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돈 될 거야. 이렇게 소개를 하나 해줬는데 그게 한 몇 평 정도 되는 땅이었냐면은 한 4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이마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8천만 원짜리 땅이 얼마짜리 땅이 된 겁니까? 다시 4억짜리 땅을 바뀌는 마법을 갖다가 구경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옥션TV 임도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경매 용어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된 용어는 낯설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이지 않는 용어들이어서 그렇지 내용들은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경매 수업을 들으실 때 원활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경매 용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부동산 경매를 투자하는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준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 있었던 지인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지인분 중 한 분이 남편도 대기업을 다니고 아내분도 대기업을 다니던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부부 다 대기업을 다닌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의 연봉의 합계가 꽤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중산층 정도 이상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남편분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예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왔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느 한날 남편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이 좋은 거 하나 나왔는데 이거 하나 사봐라.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돈 될 거야. 이렇게 소개를 하나 해줬는데 그게 한 몇 평 정도 되는 땅이었냐면은 한 4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은 평당 20만 원. 그럼 400평 정도 되는 땅이 평당 20만 원이면은 그 땅값이 얼마입니까? 땅값이 이제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이면은 두 분 다 대기업에 다니면 8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구할 수가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땅이 이제 어디 있는 땅이었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경기도의 남양주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보셨나요? 그 남양주에 소재하고 있었던 땅이었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그동안 땅 투자 전혀 공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400평 정도 되는 땅이 20만 원, 8천만 원이면 한번 사볼 만하겠다.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어디서 또 들으신 건 있어갖고 그 땅의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는 걸 떼보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땅 투자하실 때 가장 필수적인 서류는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는 걸 떼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 토지 이용 계획원을 떼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도시지역이라고 나오고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나오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부동산 투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도시지역 뭔지 몰라요. 자연녹지지역도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있죠. 개발제한구역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린벨트. 근데 땅 사면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그린벨트 있는 땅 사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땅 투자에서 대박나는 사례들은 그 그린벨트 투자에서 대박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그런 그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땅을 갖다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야, 개발도 안 되는 땅을 갖다 나보러 왜 사라고 하는 건가? 혹시 몰라서 현장 한번 나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닐하우스 2동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분 입장에선 기가 찬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 나보러 지금 농사나 지으라고 하는 거냐? 나는 이런 땅 안 갖겠다. 당신이나 투자해라. 그 땅 포기를 해버렸어. 그 주변에 있는 개발계획 이런 거 하나도 알아보질 않고. 근데 이 땅을 포기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 땅 바로 옆에 혹시 여러분들 경기도 남양주 하면은 들어보신 신도시 있으십니까? 무슨 신도시? 다산 신도시 이전에 별내 신도시. 이 땅 바로 인근에 별내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고 이 땅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이마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 땅을 갖다 이마트한테 팔아먹었는데 과연 얼마에 팔아먹었을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땅 아니니까 막 던져보세요. 얼마 정도 팔았을까요? 그때 얼마에 팔았냐면은 평당 1,100만 원에 팔게 됩니다. 400평 정도 되는 땅이 평당 1,100만 원이면 그 땅값이 얼마짜리냐면은 44억이라는 거죠. 얼마짜리 땅이? 8천만 원짜리 땅이 얼마짜리 땅이 된 겁니까? 44억짜리 땅을 바뀌는 마법을 갖다가 구경하게 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땅 샀습니까? 못 샀습니까? 못 샀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땅에 기회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정말 슬픈 현실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지금 어디 사시냐면은 별내 신도시에 살아요. 주말마다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그 이마트를 가야 돼요. 이마트를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그거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다 그런 기회가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던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지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자, 오늘 저하고 경매 용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면서 그 준비 단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매 용어를 한번 봐보시면은 앞에 가자가 붙어 있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등기, 두 번째가 가압류, 세 번째가 가처분이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이 앞에 붙어있는 가짜들은 다 공통적으로 한자를 임시가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은 가등기는 임시적인 등기다. 가압류는 임시적인 압류다. 가처분은 임시적인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나하나씩 왜 설정하는지 그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에다가 가등기를 설정하는 이유는 가등기에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압류를 행사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즉 어떠한 받을 돈, 금전 채권이 있을 때 상대방 재산을 행사하는 걸 가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은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전 채권, 받을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싶어. 그때 설정하는 걸 가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제가 큰 그림 먼저 잡아드리고 지금부터 가등기에 대한 내용부터 상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등기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등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다가 가등기를 설정할 때는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효력은 있다?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은 있다. 이게 바로 가등기라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는 언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는가? 나중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효력을 발생하는 게 바로 가등기다. 즉 가등기를 설정할 당시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거 할 때 그때 효력을 발생하는 걸 가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등기를 공부하실 때 아셔야 되는 가등기에 대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잘하고 싶으시면 물건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 찍기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찍기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운 게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찍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더 중요해 보인다.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밑에 있는 담보 가등기가 더 중요해 보인다. 자, 지금부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가등기는 위에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이 길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이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낙찰되게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권리가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담보 가등기 때문에 낙찰받고 머리 아픈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좀 달라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낙찰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저 가등기가 말소되질 않고 낙찰자한테 인수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저랑 수업을 할 때는 이게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냥 줄여서 이전 가등기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전 가등기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전 가등기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처음에 A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물건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B가 A 소유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다음 잔금도 전부 다 지불했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 앞으로 뭐만 하면 끝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B라는 애가요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임시적으로 해놓는 등기를 갖다가 이전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B가 A 소유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잔금 전부 다 지불했는데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다. 어떤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세금적인 문제죠. B가 지금 당장 이 아파트를 사고는 싶어요. 좋은 가격에 나왔고 매물이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사고는 싶은데 이 부동산 소유권을 내가 지금 내 앞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다주택자가 돼버린다. 요즘에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 세금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걸렸었잖아요. 이 부동산을 사고는 싶은데 이걸 사는 순간 내가 다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임시적으로 해놓는 걸 이전 가등기라고 한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전 가등기가 설정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A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C라는 애한테 한 번 더 팔아먹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B가 이미 이전 가등기 걸어놨거든요. 그게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등기는 임시적인 등기일 뿐이다. 가등기를 설정할 당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전히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있는 겁니까? A 앞으로 있잖아요. 이 부동산을 갖다가 C라는 애한테 한 번 더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중계약을 체결한 거고 사기를 친 거죠.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자, 이런 상황에서 B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먼저 걸어놓은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란 걸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가? 이게 바로 이전 가등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전 가등기 걸어놓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소유권 넘겨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하느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본등기할 때 효력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본등기를 하는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걸로 보는 거냐? 아니면은 전에 이전 가등기를 해놨던 그때 시절로 되돌아가서 이거 조금 법률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소급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맞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전 가등기를 걸어놨던 그때 시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본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가등기에는 무슨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B가 먼저 걸어놓은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C한테 넘어갔던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기를 당하는 건 B가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당하는 거다? C가 당하는 거야. 나중에 C가 B를 찾아가서 다시 나한테 소유권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되냐면은 A를 찾아가야 돼. A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멱살부터 잡고, 그렇죠? 내 돈 내놔 이렇게 해야 되는데 A가 그 돈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체결하셔야 된다. 만약에 그 이전 가등기가 말소되는 조건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취득하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전 가등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전 가등기가요, 경매물건에 설정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사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